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 세간의 관심이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 쏠려있던 시각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참 묘합니다. 윤리위가 구성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그것도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언론에 알릴 정도로 기습적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곤혹스러운 국민의힘은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인 한동훈의 제명 여부를 넘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제1야당의 향후 행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보수 진영 전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 지도부와 친 한동훈계 모두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리 결정 내용부터 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새벽 1시 15분쯤 예고에 없던 징계 결정 자료를 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한 걸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이 당원 당규 위반이라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겁니다. 윤리위는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리위는 어제 저녁부터 6시간가량 열린 2차 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했는데 당사자인 한 전 대표 소명 과정을 거치진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징계 결정이 바뀔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내일 오전 최고위의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최고위원 6명에게 입장을 물었는데 징계안 처리에 반대한 지도부는 1명이었고 3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제명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내일 오전 예정된 최고위에서 제명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이어질 의원총회에서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엄 선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도 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냈는데 한 전 대표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법까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문제는 정치적으로 푸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용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국회 소통관에 들어섭니다. 고동진, 박종훈 등 친한계 의원 6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선 한 전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30여 초 동안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한 전 대표는 그제 저녁에야 윤리위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결정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심 청구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새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초재선 의원 23명은 심야 기습 제명은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이라며 지도부의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전직 당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오전에 열린 서울시당 행사에선 장동혁, 한동훈 양측 지지자들이 항의하며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확실한 반대를 목숨 걸고 했던 정적을 제거한다는 이 결정은 지게짝대기를 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담을 하고 나가세요! 누구 지시받고 왔어요 지금?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었고 삼선 중진인 성일종 의원은 이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자제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공천원금 의혹 등으로 대여 공세에 고삐를 되던 국민의힘이 지금 보신 것처럼 당분간은 발등에 불을 끄기도 벅찬 상황이 됐습니다.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 갈등의 골이 쉽게 메워지긴 힘든 상황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제명 결정의 파장, 앞으로의 전망,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심야의 제명 결정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할 일입니까? 당초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관련 징계 결정만 있을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은 사실관계를 따질 부분도 많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도부 다수 인사는 당원 게시판 논란 수습 시점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당명 개정 전에 한 전 대표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듯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석열 시대의 정리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됐던 거잖아요. 그럼 결정문도 좀 꼼꼼하게 썼어야 할 텐데 급하게 작성된 흔적들이 보입니다. 네, 오타도 많았고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2차례 정정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첫 결정문엔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엔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뒤 누군가 한 전 대표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포함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도 전에 제명 결정을 내린 셈인데 이 정치적인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제명 결정을 내릴 만한 사안이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직전 윤리위원장인 판사 출신의 여상원 전 위원장은 헌법적, 형사법적 원리에도 반한다며 과도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게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있단 말이죠. 안건으로 올라오면 바로 의결을 하는 겁니까? 지도부 9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결정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했고 최고위원 2명도 같은 입장입니다. 장 대표가 임명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의견을 유보한 이 최고위원 3명이 변수인데요. 당내에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한 전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 쓴 또 다른 계엄이라는 이 표현이 반감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안건이 최고위에 오른다면 의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 이게 의결이 되면 한 전 대표는 가만히 있을까요? 법적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도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3, 4일 안에도 나오지만 길면 한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으로 갈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장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모두 정치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파색이 옅은 4선의 조배숙 의원은 당력을 총집결해야 할 시점에 내부 갈등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치적인 해결을 주문했고 3선 성일종 의원도 장동혁 대표에겐 폭넓게 수용하는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한 전 대표에겐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일은 사과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결국 정치적 해결이란 건 두 사람 모두 조금씩 물러나는 걸 텐데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 이런 관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걸림돌을 언급했고 한 전 대표는 찍어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로선 두 사람 모두 먼저 굽힐 상황은 아니라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당협위원장들도 두 쪽으로 갈라진 형국입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창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친한계가 동반 탈당하지 않는 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거대 여당 앞에서 적전 분열하는 모습, 특히 이슈도 많은데 다 묻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과연 야당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긴 한데요.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 뉴스 말미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결심 공판은 오늘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1심 선고일은 다음 달 19일입니다. 어제 법정 상황 유태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12.12 군사반란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군의동원의 계엄을 기획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몸처럼 움직였고 범행 전반을 지배 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국회 봉쇄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등 나머지 6명에게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주장을 또 이어갔는지 안혜리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형 순간 웃음을 지으며 좌우로 고개를 돌립니다. 방청석에서 특검팀을 향한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와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정숙해 주세요.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격정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 특검 주장과 달리 친위 쿠데타를 위한 계엄이 아니었고 탄핵을 당할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계몽령 주장도 다시 꺼냈습니다.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 윤 전 대통령은 때론 주먹을 움켜쥐는 등 특유의 손짓과 함께 90분 동안 최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민주당은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침묵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구형 순간 헛웃음을 지은 걸 두고는 법정을 조롱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구형 전부터 사형 구형을 주장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에게 충언합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형 순간까지도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그 태도였습니다.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저 오만함이 왜 내란을 저질렀는지 증명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도 보수라면 윤 전 대통령은 극복하고 지워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당 대변인단은 이미 당과 절연한 분이라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고 지도부 역시 국가 전체의 불행이라는 반응 외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송구하다는 말도 나왔지만 저희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국민들께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특검이 정치 행위를 한다거나 제정신이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 해제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조치를 하면서 사형 구형에는 침묵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제 내란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가를 핵심은 뭔지 뉴스더에서 사회부 법조팀 송무빈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결심 재판이 언제 끝난 겁니까? 네, 재판은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끝났습니다. 지난 9일 하루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날 15시간이 걸려 중단됐고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17시간을 합하면 총 32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지난 9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증거조사에 8시간을 넘게 쓰면서 법정판 필리버스터에 비유되기도 했죠.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시죠.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네, 어제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한때 법정 내에 난방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좀 너무 추운데요. 일부러 일찍 끝내실. 아이고, 설마 저희가 뭐 빨리 끝내려고 해요? 네,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주로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인 만큼 초반에는 꾸준히 나왔는데 재구속되자 보석신문 외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 나올 때부터 다시 법정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도 이때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반면 지지층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방청과 중계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찰 출석 여부 이번에 면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보수층 결집과 지지를 토대로 사법적 판단 이후를 바라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자, 이제 공은 완전히 주기현 판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갔는데 선고를 가를 핵심적인 쟁점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국헌문란의 목적과 함께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특검은 위법한 포고령과 군과 경찰을 동원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는 논리인데 이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경우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죠. 법조계 에서는 무기징역 혹은 감경을 통한 유기징역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건 때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 같은 형량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 네, 이 재판이 온전히 법적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여론을 또 감안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이 또 많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을 비롯해 모두 8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레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잡혀 있는데요. 징역 10년이 구형된 상태죠. 또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재판이 있고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불법 여론조사 수수 재판 등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갈수록 첩첩산중인데 내란 재판이 끝나면 다른 것들이야 하찮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집을 포함해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으로부터 탄원서를 제출받은 지 2달 만인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을 제명하자마자 강제 수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배우자 등 5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나곤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문서를 넘기며 들여다봅니다. 잠시 후 파란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CCTV 확보했나요? 경찰이 김병기 의원과 차남의 자택, 국회의원회관과 지역구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구 의원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3천만 원의 공천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 전 보좌진이 동작경찰서에 돈을 건넨 구의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지 2달이 지나서야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증거를 확보할 골든타임을 허비하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제명한 뒤에야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배우자 등 5명을 출국 금지했고 탄원서를 제출한 전 보좌진 2명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능력이 사실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 대부분 다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 2024년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내사 종결했던 동작경찰서 수사과장을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짧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시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내일 나오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경찰이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사흘 전 미국에서 귀국해 3시간 반만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강선우 의원하고도 접촉하셨나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늘과 내일 이틀 모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 측은 내일 출석하겠다며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출석하는 대로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수서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페에서 1억 원을 전달하는 자리에 강 의원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좌관이 돈을 받은 걸 뒤늦게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다릅니다. 저도 잘해주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강 의원은 지난 1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며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아 경찰은 통신기록 조회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째 멈추면서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부터 노사가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장 취재 기자에게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구자연 기자, 휴식 시간도 없이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버스 노사 교섭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녁 휴식 시간도 없이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잠시 뒤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오늘 추가 교섭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임금입니다. 노조 측은 지하철과 공공기관 등의 인상률과 비교하며 기본급 3% 인상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3%를 요구해서 일반 노동자들처럼 우리가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면 지극히 미미합니다. 앞서 중재위원들은 0.5% 인상을 절충안으로 내놨는데요. 사측은 중재안의 6배에 이르는 3%안은 재정 여건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또 현재 63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임금을 줄이지 말라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타결이 되면 내일부터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습니까? 오늘 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바로 정상 운행에 돌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첫 차가 출발하려면 적어도 밤 9시까지는 출근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오늘처럼 내일 아침도 출근을 서두르거나 지하철이나 무료 셔틀버스 등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내일도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집중 배차하고 막차를 새벽 2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2호선 신도림역 등 주요역 86곳에는 안전인력 650여 명을 투입해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응급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환자가 숨지고 구급대원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빨리 이동해야만 했던 구급차 운전자도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차 옆이 심하게 부서진 채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구급차 안도
쏟아져 망가진 구급약 등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구급차 앞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서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119 구급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한 건 오늘 낮 1시 10분쯤입니다. 영가대교 앞 교차로에 진입한 구급차가 안동경찰서 방향으로 직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힌 겁니다. 병원을 불과 500m 앞두고 난 사고로 저혈당으로 위급했던 이성 환자는 숨졌고 구급대원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119 차가 했는 거를 일단은 추측이 돼요. 덤프트럭은 진신호 방에서 가는 거고. 지난달 21일 강원 원주에서도 119 구급차가 승용차와 부딪혀 환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구급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속도 제한이나 신호 위반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신호 위반을 했다고 하면은 사안에 따라서 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구급차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로 판명될 경우 과실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 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족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부부와 장모가 짜고 벌인 일이었는데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옆 차선에서 끼어든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교차로에서도 비슷한 사고를 냅니다. 뒷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5년 동안 무려 22차례나 같은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한 건 차선을 위반한 앞 차량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재판하고 할 테니까 내가 알아봐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보험 처리를 해드리겠다. 남성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는데 옆자리에는 늘 부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였습니다. 부부가 고의사고를 낸 이 교차로는 집과 가까워 평소에도 자주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8살부터 16살짜리 3딸을 태우고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이 또 입원까지 했어요. 자녀들 다치게 하고 위험한 교통사고에 놓이게 한 범죄를 인정해서요. 60대 장모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고급 승용차 세대를 중고로 사들인 뒤 범행에 사용하고 폐차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장모를 보험 사기와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단 파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백 경정은 이 의혹을 폭로했던 사람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서 수사에 합류했던 건데 백 경정은 이 파견 명령이 기획된 음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에 백혜룡 경정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3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속 시원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휴가를 내고 합수단을 불법 단체라고 비판했습니다. 합수단은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법 단체로 규정을 했어요. 합류한 뒤에도 이문정 동부지검장과 갈등이 이어졌고 합수단은 지난달 10일 수사 외압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복귀를 하루 앞두고 백 경정은 파견 명령 자체가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습니다. 파견 명령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응할 수밖에 없는. 서울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도 당당한 쿠팡의 태도에 국내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한국이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쿠팡의 로비가 통했던 걸까요? 신은석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열린 혁신과 기술 리더십 청문회장. 쿠팡 사태로 질의응답의 포문을 엽니다. I want to start out with Korea digital concerns.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며 통상 압박 조짐마저 내비쳤습니다. 미국인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es to advance legislation that targets U.S. companies, including a recently passed censorship bill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성토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쿠팡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워싱턴주의 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I'm hearing from companies in my home state of Washington, like Coupang, that Korean regulators are already violating these commitments. 쿠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를 모회사로 두고 있으며 의결권 70%를 보유한 김범석 의장도 미국 국적입니다. 미 정치권 설득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 급파됐지만 쿠팡의 로비에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혁신을 고민하는 연중기획 달리자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이 돼서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차세대 산업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박재훈 기자입니다. 3년 전 베트남에서 온 동응옥 두한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로봇 회사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3년 동안 기술 배우고 한국어 더 배우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라는 생각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출신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이 학교의 올해 졸업생은 44명. 사회인으로 자립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실습하면서 실수도 하고 긴장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요. 베트남 출신 아내와의 사이에서 둔 아들이 대를 이어 기술 인력이 되자 아버지는 뿌듯합니다. 저도 산업의 여군으로서 아들이 그 길을 가겠다는 건 자기 진로를 선택했다는 게 그게 무엇보다 뿌듯했죠. 지금까지 500명 넘는 다문화 학생들이 전기 설비나 용접 등을 배워 사회로 나갔습니다. 배관을 깎아내 이렇게 나사 홈을 만드는 등 학생들은 직접 실습을 통해 평균 2개의 자격증을 따고 학교를 졸업합니다.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그런 직업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기숙사라든지 여건상 좀 제한된 숫자라서 그런데 앞으로 다문화 청소년들의 입학 문의는 늘고 있지만 이 같은 직업 학교는 전국에 이곳 하나뿐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벽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언어 장벽도 까다로운 귀화 시험도 이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수업이 한창인 교실. 2년 전 한국에 온 인주는 아직도 우리말이 서툴어 속상합니다. 수업했어요, 만들기 했어요. 어떤 거 만들었어요?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가. 마카르는 손흥민 같은 축구 국가대표를 꿈꾸지만 국적이 러시아입니다. 한국에는 언제 왔어요? 4살 때 할머니 누나와 왔어요. 부모가 귀화하면 따라서 한국인이 되지만 생계에 바쁜 부모가 귀화 수업을 500시간 가까이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면접을 봤을 때 불국사는 언제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라는 걸 묻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도 이걸 얼마만큼 잘 대답할 수 있을까? 한국 학교를 다녀도 교육 지원을 받는 데는 한계가 뒤따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공동체 돌봄이든가. 비자 안내와 한국어 수업, 심지어 분리수거 설명 같은 다양한 지원책도 언어 장벽 등에 이용이 쉽진 않습니다. 19세 미만 인구 100명 중 5명꼴로 늘어난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게 포용할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화가 지주회사를 둘로 나눠서 형제 간 독자 경영의 신호탄을 썼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지주사에 남아서 주력 사업들을 운영하고 삼남은 사업을 분리해서 홀로 서기에 나섭니다. 한화의 3세 경영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한화그룹이 이사회를 열고 인적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한화를 2개의 법인으로 쪼개는 게 핵심입니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이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 한화오션 등 기업의 뿌리인 방산과 조선 주력 계열사와 차남 김동원 사장이 맡고 있는 금융 계열사는 한화에 남고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이조트, 식음료 사업 부문은 로봇 분야와 묶어 신설 법인으로 독립합니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 23.7%로 한화 주식 100주를 가진 주주라면 존속법인 주식 약 76주, 신설법인 주식 약 24주를 받게 됩니다. 산업군별로 시너지가 발생하는 자회사들의 사업들을 최대한 묶고 산업군별 성장 전략을 최적화하고 이에 따른 자본 배분 역시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계에선 형제 간 영역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적 분할과 함께 자사주 5.9%도 소각하기로 해 김동관 부회장의 지분과 그룹 장악력이 더 높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기업을 분할해서 분명하게 나눠주게 되면 책임감과 또 본인이 능력을 서로 증명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한화는 7월까지 분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분할 발표 직후 한화 주가는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극진한 환대가 여러 차례 화제가 됐는데 두 정상 간 신뢰 구축에 상당히 신경을 쓴 듯합니다. 순방에 동행했던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측이 준비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준비한 파격 일정입니다. 소질 있지 않습니까? 두 정상은 나라 현의 대표 사찰로 고대 삼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호류지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15분 먼저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인 5층 목탑 앞에서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호류지 방문 일정을 마친 두 정상은 마지막 악수만 3차례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의 최대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를 꼽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선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문제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등의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수교 60주년을 넘긴 양국 관계가 다시 신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굵직한 경제 현안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 또다시 우리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관계 개선을 하려는 데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과거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사과 가능성부터 시사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북한 김여정이 무인기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담화를 내자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시간 만에 김여정은 두 번째 담화를 내고 이 같은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서울이 궁리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집권자가 해외에서 청탁지를 해도 남북관계의 현실은 달라질 수 없다고도 했는데 중국 순방 때 시진핑 주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중재 역할을 요청한 걸 거론한 겁니다.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주권 침해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반면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정 장관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과거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균형된 입장 하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다만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대해선 대통령의 지침이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는데요. 도살 수준의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목격담도 들립니다. 시위 진압으로 12,000명이 숨졌을 거란 추정까지 나왔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테헤란의 한 골목길에 수백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이에 저항하는 남성의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이란군이 시위 참가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 급습합니다. 의료진이 문을 열지 않자 급기야 실탄을 쏩니다. 오토바이를 탄 군인들이 시위 참가자를 쫓아가 총을 쏘고 골목길로 달아나는 시민들에게도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거리에는 핏자국과 시신들이 즐비합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망자가 다수 나왔다는 점을 처음 인정했지만 테러 단체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رئیس بنیاد شهید و امور ایثارگران با اشاره به تعداد بالای شهدای حملات تروریستی عوامل آمریکا و صهیونیستی گفت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대에 정부 기관을 장악하라고 말하며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o all Iranian patriots, take over your institutions if possible. And all I say to them is help is on its way. 이란 반체제 매체는 하메네이가 직접 발포령을 내리면서 최소 12,000명이 숨졌다며 이란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의 학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이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사 개입을 비롯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했는데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백대호 특파원, 대응책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벤스 부통령 주재로 진행된 NSC 회의에선 군사 공격을 포함해 사이버 공격과 경제 제재 강화, 시위대 간접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군사 개입을 하더라도 핵시설 타격보다는 시위대 유혈 진압 관련한 조직이나 인프라를 겨냥하는 소위 제한된 타격이 주로 거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회의가 진행됐다기보다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을 나열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대대적인 군사 공격은 어렵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공격과 수비 상황 모두 베네수엘라 공습대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란 해석이 중론입니다. 우선 미군은 카리브해와 남중국해 두 개의 전선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어 당장 이란 부근에 띄울 항모가 없습니다. 물론 항모가 없어도 본토에서 폭격기를 보내거나 인근 중동 국가들의 미군 기지에서 전투기를 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현재 2,000기 안팎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요격 기술까지 뛰어납니다. 이와 함께 해안에 근접한 베네수엘라 수도와 달리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서울 면적의 1.2배 정도 되는 내륙의 대도시라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자칫 무모한 공격에 나섰다가 시위대에 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무고한 민간인 살상이라도 발생하면 이란 친정부 세력의 결집만 키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도 군사 개입을 거부하고 있고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은 지속적 군사보복을 낳을 수도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고심이 점점 깊어지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한 인상주의 화가 걸작들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후대 예술가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모더니즘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데요.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찬 공기마저 느껴지는 몽마르트 대로. 눈 내린 길 위를 마차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인상파 화가들의 스승 카미유 피사로는 19세기 말 도시 정비 이후 질서정연해진 파리의 거리를 감탄한 듯 여러 번 화폭에 담았습니다. 마른 나무 사이로 보이는 집 한 채, 수직으로 곱게 뻗은 가지와 육면체에 가까운 집이 기하학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 작품은 40년간 프랑스 남부에 머물며 사물의 변하지 않는 구조를 파악하려 했던 폴 세잔의 탐구 정신을 보여줍니다. 미국 금융가 로버트 리먼이 수집한 프랑스 베레포크 시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작품 81점이 서울에 왔습니다. 고흐와 고갱 같은 인상파 거장들의 작품부터 마티스로 대표되는 야수파, 초현실주의를 이끈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까지를 두루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리먼 윙에 가야 볼 수 있는 작품들인데 워낙에 리먼 컬렉션 자체가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다 선보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번 전시는 1957년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리먼 컬렉션 300여 점이 공개된 이후 서울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규모 컬렉션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거대한 강은 문명을 키웠지만 파괴적인 재난도 가져왔습니다. Mother of Chinese soup. This is the Yellow River. The riverbed has caused the Yellow River to burst its banks periodically, unleashing devastating floods, resulting in millions of deaths. 황하의 다른 이름이 중국의 슬픔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늘 그렇듯 번영과 비극을 함께 품고 흐릅니다. 1948년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은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성공시켰습니다. 20세기 인류사의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쉽게 이뤄낸 건 아닙니다. 고비고비 아픈 상흔이 있습니다. 해방 당시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이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건 군사정부의 산업화 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 없는 성장의 대가도 컸습니다. 1987년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힘에 의한 정치는 역사 속으로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해외 학계도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미시간대 신흥민주주의 센터장 댄 슬레이터 교수는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급진화나 내전 없이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전 대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일정 소득 수준을 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진 적이 없다는 정치학자 쉐보르스키의 법칙이 흔들린 겁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도 우리의 민주주의 순위를 1년 만에 22위에서 32위로 강등시켰습니다. 국가 긴급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이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그랬다고 여전히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린 데 대해서는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믿기지 않던 계엄 선포 날의 황당함과 허탈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새겨온 민주주의가 위태로웠습니다. 한때 신새벽 뒷골목에서 민주주의란 이름을 남몰래 썼던 우리 국민, 또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도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낼 유일한 힘은 국민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이 또한 역사의 진전으로 기록됐으면 합니다. 1월 14일 윤정호 앵커 칼럼, 역사의 법정이었습니다. 오늘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한기가 물러가고 영상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겨울비가 내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7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3도, 광주 7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8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